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 고압 1641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피고인 나오셨고요. 특검에서는 검사 김태겸, 김승곤, 김수길, 전종택 출석했습니다. 검사님 4분 나오셨고요. 변호사님은 일단 2분 나오셨고, 네네. 김기정, 남현중 네네. 변호사님 나오셨고, 진앙기일 진행 관련해서 특별 의견 밝히실 건 없으시고요. 진앙기일 얘기가 나왔던 건데 추가 증거 103에서 166 관련해서는 뭐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의견? 저 김승곤 검사입니다. 저희가 추가 증거 103번부터 123번까지 하고 156번부터 166번은 언론 보도로서 저기 증거물인 서면으로 증거 신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순번 124번부터 153번은 이제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그 배포한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현재도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자료고, 그리고 154번은 피고인의 2018년도 7월 13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입니다. 그리고 155번은 2018년 10월 1일자 국회 본회의 회의록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부동의 취지를 좀 명확히 해주시거나, 이거는 저희가 진정 성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 여지가 있어서 번의 동의를 좀 해주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변호인의 증거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좀 저희가 이 관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103부터 123, 156부터 166은 증거물이 서면. 네, 맞습니다. 이고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는 증거물이 서면이 아닌데 아닌데 이게 지금 번의 동의를 요청한다. 예,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보면 일단은 103부터 123, 156부터 166은 일단 채택하겠습니다. 나머지 124부터 155까지네요. 요거는 이제 변호인께서 검토해 보신다는 거요. 그 다음에 그 지난기일에 심재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관련 판결문에서 12월 4일 모임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데 혹시 근거가 되는 증거를 뭐 특정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검에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김승곤 검사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속히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중이란 말씀이시고요. 뭐 더 증인신문 전에 뭐 더 하실 건 없으시죠? 그러면 증인 출석했죠?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서범수 증인 본인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증인이시고 예. 네. 예. 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예, 신분증 챙기시고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서범수. 예,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뭐 증인 아니. 뭐 그 일단 증인 아니요, 음. 괜찮습니다. 진행하시죠. 그거 뭐 보고 읽으시면 원래 안 되고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예.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김승곤 검사입니다. 예, 의원님 제가 증인으로 지금 칭하고 여기 지금 피고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1항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1989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1993년 경정특채로 경찰 공무원으로 전직하였고 2016년 12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경찰대학장을 역임하고 2017년 12월 11일 퇴직하였지요. 예. 증인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울주군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지요.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지요. 예.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당의 전략, 조직, 홍보,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여당 국회의원이자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휴대폰 등을 통해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휴대폰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번호도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1월경 개인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셨습니까? 모릅니다. 파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개시 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국회의원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그거야 제가 알 수가 없죠. 잘 모르시나요? 예.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치러지고 나서 2024년 5월 9일 피고인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죠. 사무총장이겠죠. 피고인이 피고인. 국민의힘 예, 원내대표로 예, 추경호 예, 피고인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은 그 이전 기일에 김태호 의원이 예.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내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당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는 말인가요? 뭐 그런 게 많죠. 예. 자, 증인은 추경호 피고인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어떠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소통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당시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소통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한 번씩 가끔 만나시든지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피고인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전파했습니까? 아니 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뭐 어떤 경로나 어떤 뭐 뭐 자리에서 의총이라든지 의총, 예. 의총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주로 의총을 통해서 예 그렇죠. 말했다. 예. 예. 자, 당시 언론 보도 및 홍철호 정무수석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한동훈 당대표는 취임 이래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하는 일이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당대표를 배제한 채 추경호 피고인과 직접 소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좀 그런 거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실의 입장과 이견을 보이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주로 추경호 피고인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었나요? 꼭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당의 입장도 감안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의 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예. 나름대로의 어떤 당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당의 입장도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증거순번 485번 2024년 10월 24일자 조선일보 용산특별감찰관 놓고 여야 내부 충돌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중간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고 했다. 이런 발언이 있고 위에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곧바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요. 2024년 10월 24일경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하여 한동훈 당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자 피고인이 특별감찰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원내 사안이고 원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의원총회이며 거기에 의장은 원내대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언론을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긴 나는데 명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전 그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계엄 준비 의혹 제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24년 8월경부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증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 내용 지금 김민석 그때 의원이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억을 하고 저도 페이스북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떻게 비상계엄을 하느냐 뭐 그런 반론을 펼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증거순번 1542번 2024년 9월 3일 원내 대책회의 주요 내용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은 민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뿐이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도 당시 피고인의 이런 발언 내용 알고 있으시죠? 말씀하셨겠죠. 일일이 뭐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네. 하셨을 거고. 같은 증거순번 1542번 네, 2024년 9월 3일자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같은 날 있었던 이 원내대책회의의 증인도
참석해서 민주당의 계엄령 관련 발언은 워낙 황당한 발언이라서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생뚱맞는 계엄령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다며 운을 띄운 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민주당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드라마, 영화에 나올 법한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 제발 빠져나오시길 바란다. 이상한 이야기 정치 공세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라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증인도 민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계엄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엉뚱한 소리다. 지금 네. 이런 세상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네. 뭐 그런 생각이었죠. 마찬가지로 증거순번 1542번 2024년 9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날 진행됐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 배준영 의원이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은 1980년이 마지막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폄훼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6월 항쟁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의 민주헌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시라.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차 대전 이후 계엄을 선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 논의 시작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 상실이다. 무려 절반의 국회의원이 체포나 구금을 당해야만 성립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국회의원 절반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들은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도 당시 이러한 배준영 의원의 발언 알고 계시죠?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네. 이러한 배준영 의원의 계엄 의혹 제기 당시 입장이나 발언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땐 당연히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여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배준영 의원은 당시 12.3 비상계엄 당시에 당사에 머물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요. 예,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준영 의원이 당시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요? 제가 그거에 알 수가 없지만 당사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경찰이 국회 진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못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당시에 원내대책회의 이 발언 내용들을 이제 원내 지도부의 그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 이제 증인을 포함한 그 당시 원내 지도부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계엄의 성공 조건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이 상실되어야 함, 무려 절반의 국회의원이 체포나 구금당해야 함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는 했겠다고 싶지만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예. 않는다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증거순번 389번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알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문건에서는 계엄사령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합수단,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 이러한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82학번입니다. 그럼 80년대 비상계엄 했을 때 우리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네. 저런 내용들은 어렴풋이 그렇게 계엄이 나면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1980년대 비상계엄에 있었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뭐 진행될 수 할 수 있다라는. 있겠다. 네. 예. 다시 문건 하단을 보시면 그 해당 문건에는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당정 협의 제한 시 해제 요구한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보거나 들으신 바가 있나요? 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여당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비상계엄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뭐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이 문건은 2017년도 당시 박근혜 예, 대통령이 계실 때 작성된 문건이고 예. 당시에도 그 여당이 예.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어서 예. 이렇게 지금 여당에 관련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걸 이 내용을- 비춰서 우리 지금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그때 여당의 사무총장이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뭐 필요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2017년 기무사 개헌 문건에 작성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 알고 예. 계시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죠. 잘 모르시겠어요? 2017 년. 알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7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당시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때 마침 저 기억에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저녁을 먹고, 제가 집이 목동입니다. 그래서 한 9시 반 10시쯤 돼서 들어가서 뭐 샤워를 하고 나와서 뭐 조금 있는데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한 대여섯 번 계속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이게 뭐지? 그래서 대여섯 번 계속 전화가 오면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전화를 받으니 비상계엄을 선포했답니다 라고 기자들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시기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가짜뉴스 아니냐. 그럼 TV를 틀어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니까 마침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증인은 자택에 계셨고 예, 목동이 예.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바로 본 것은 아니고 기자의 연락을 받고 나서 그래서 TV를 들었다는 보니까 말씀이신가요? 선포를 TV를 하고 보고, 계시는 예, 모습이 확인했다는 보이더라고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9항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증인도 그럼 이러한 내용을 TV로 확인하신 건가요? 들었죠. 네. 당시 증인은 이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네.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런 거 가지고 비상계엄을 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확인하시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뭐 다른 또 숨겨진 사연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 이유만으로는 이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된다, 뭐 다른 게 숨겨진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럼 30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증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자, 헌법 제77조 및 개헌법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와 같이 헌법 및 개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 럽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선포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뭔가가 있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네. 모르는 다른 게 있나. 자, 그렇다면 당시 증인께서는 일단 증인께서 그 보셨을 때 헌법과 개헌법에 정해진 비상계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증인을 비롯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에 물론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정보라든지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정보를 좀 알아보고 판단을 예. 해야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도 생각이 들었다는 들어야 건가요? 들었습니다. 자,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이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43분경 한동훈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약 8초간 통화한 것으로 통화 내역상 확인되는데, 예. 당시 증인과 한동훈 당대표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비상계엄한 거 아느냐 뭐 그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당시 한동훈 당대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저 기억나십니까? 안다 그러면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증거 순번 152. 아마 저도 나가겠습니다.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증거 순번 152번 2024년 12월 3일자 뉴스원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맞겠다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한동훈 당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약 20분이 경과한 22시 48분경 그리고 증인과 통화를 하신 22시 43분으로부터 5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맞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증인도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 입장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했죠.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예. 혹시 그 22시 43분경 한동훈 당대표와 통화했을 때 한동훈 당대표가 그런 이런 이야기는 얘기 안 했습니까? 자, 증거 순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제시하겠습니다. 자, 당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데 증인도 여기 들어가 계시죠? 예. 예. 자, 보시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박정화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22시 49분경 및 22시 58분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맞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증인 이러한 메시지 확인하셨습니까? 봤겠죠. 지금 정확하게 봤는지 기억은 봤을 겁니다. 저도 예. 열람을 하니까 제가. 예. 자, 이러한 그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발표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이제 거의 직후여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는 이런 한동훈 당대표의 즉각적인 비상계엄 반대 입장 발표가 성급했다라고 평가한 의원도 있었는데, 증인은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의 비상계엄 반대 입장 발표를 확인하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한도 내에서는 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증인도 이제 한동훈 당대표의 이 입장에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겠죠.
자,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에 그 추경호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약 17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17초입니다. 예. 당시 피고인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비상계엄하는 선포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난 뒤에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일단 국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 산문으로 왔습니다. 국회 산문으로 오니까 벌써 그때 경찰관이 전부 출입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출입 통제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는 당사밖에 없다고 싶어서 다시 당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사를 가면서 제가 아마 텔레그램에 당사로 모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니까 마침 한동훈 대표하고 몇몇 의원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우리 주경호 원내대표는 어디 계시냐 안 보이시기에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원내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여기 와 계신데 하니까 곧 도착을 한다는 정도.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아까 자택에서 음. 바로 국회 산문 쪽으로 이제 음. 도착을 했으나 예. 이미 지금 경찰로 인해서 통제가 통제가 되어서 예. 당사로 이동한 다음에 예. 이동하면서 아마 당사로 모이세요. 예, 한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당사로 와서 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예, 당사에 예. 있다라는 걸 알려줬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통화 내역이 좀 더 있어가지고요. 예. 41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경에 증인께서 다시 한동훈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약 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을 통화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당사에 약간 도착을 하셨을 때 한동훈 당대표가 이미 와 있었나요? 와 있었습니다. 일단 통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신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그 이후에 2024년 12월 제가 당사에 와서 한 대표님 어디 계세요? 하고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럼 네 알겠습니다. 42항입니다. 그 이후에 12월 3일 23시 20분경에 다시 증인께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약 18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야기인데 20분 때 한 이야기가. 그 통화를 예, 몇 당시에 번 제가- 피고인하고 통화하신 게 예, 23시 05분에 한번 통화하셨고요. 05분에 그 이후에 23시 05분에 20분에 통화한 거는 통화하셨습니다. 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예. 20분에 통화한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그 그- 이야기. 그때 당사로 오시라는 게 네, 건가요? 그렇죠. 11시 20분쯤. 음, 제가 아마 당사로 온 게 11시 한 10분 뭐 그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와 계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주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안 보이셔서 네. 그러면 원내대표님 어디 계세요? 당대표 당사에 와 있습니다 하니까 곧 도착한다. 나도 당사로 가고 있다. 곧 도착한다. 뭐 그런 통화였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 피고인은 23시 05분경 첫 번째 통화에 관련해서 그 당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것을 이 증인이 알려주었다. 그 통화 때 이런 그런가요? 내용 예.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저는 발언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당사 도착 이후부터 국회로 이동할 때까지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4항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증인께서 당사에 도착한 시점이 그럼 좀 기억나시는 게 언제신가요? 23시 아까 10분경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국회를 먼저 갔다가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국회 산문에 도착하시는 거는 언제신가요? 10시 한 50분 정도 됐는가 뭐 그 정도 기억이 10시 나요. 50분? 예, 50분, 55분 뭐그 정도. 그러면 제가 집에서 자택에서 출발하신 시간은 언제신가요? TV 보고 바로 출발하셨나요? 마치고 나왔죠. 예, 택시 타고. 이시니까 예, 얼마 안 여의도까지는 얼마 안 걸리시죠? 보통 15분 15분 정도 걸리십니까? 44항입니다.
증인께서 당사에 도착했을 때 그럼 당사에 아까 지금 한동훈 당대표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 누가 멤버도 계셨습니까? 의원들이 와 계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기억은 안 나는데 분은? 한 5, 6명, 7, 8명 정도 있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도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 기억 안 나죠? 예. 그럼 장동혁 당시 의원 있었습니까? 그 그것도 기억이 기억 안 나는데, 나세요? 예.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때 워낙 당황스럽고 네. 번잡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잘. 네. 한 7, 8명이 이미 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예, 예, 예. 예. 자, 증인께서 당사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사에 도착해서 그때 이제 상황을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몇몇 의원들하고 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좀 언론을 해야 된다,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마침 이제 주경 원내대표가 안 보이시고 해서 그래 주경 원내대표께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곧 있으니까 주경 원내대표께서도 오시고 해서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서로 언론을 예. 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당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서 기자들에게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 위헌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예.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 입장 발표할 때는 증인은 당사에는 없으셨을 때인가요? 없었을 때 그때요. 아, 예. 그렇습니다. 도착하기 전인 것 같아요. 자, 증인께서도 당시에 그 지금 이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발표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한정된 정보로만으로는 이거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다라고 인식은 했죠. 그런데 다른 뭔가 있는 네. 건가 하는 의문은 네. 있었고. 당시에 알고 있는 정보로 판단했을 때는 위헌 위법한 것을 판단했다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여러 가지 예. 이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 가지고는 비상계엄이 선포를 할 수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48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일부 의원들은 당시에 혹시 간첩의 침투라든가 국지도발 같은 일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만으로는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 같으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사에 있을 때 계셨을 때 다른 의원들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뭐 그런 없었습니까? 이야기는 그 비상계엄 그 당시 이전에 그 당시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동훈 당대표는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으로 대통령실과 일부 좀 갈등하는 일이 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당대표보다는 추영호 피고인과 더 소통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증인이 보시기에 한동훈 당대표는 당시에 대통령과의 이런 갈등 관계 때문에 좀 섣불리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뭐 아닌 그렇게 건가요?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예. 그분도 법조인 출신이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안 보셨겠습니까? 꼭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그런 부분을 했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증거 순번 89번 이서연 진술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좀 나눠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김태호 부장이라는 당직자가 있었습니까? 예. 예. 자, 이 김태호 부장이 당시 원내대표실 근무자 이서연에게 2024년 12월 3일 22시 42분경 대표님 국회 오시는 길입니다. 최고위원님들 전원 대표실로 즉시 모시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 다시 23시 02분경 국회 통제 최고위 당사 진행으로 변경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최고위 소집과 최고위 소집 장소가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나 저희들이 관례상 어떤 비상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로 오는 게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오는 게 1번이거든요. 그리고 당사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당사는 잘 이용을 안 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행사가 있으면 당사를 하고 일단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국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상 상황이라든지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경우에는 국회로 오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당시에 최고위원회가 소집된 건 맞나요? 됐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항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상훈 의원이시고 예. 당시 최고위원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김종호, 김종혁이었죠. 누구의 김종호, 진종호, 진종호. 예, 이건가? 예. 김종혁 진종호. 예. 예, 예.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김태호 SG에서 확인되는 요 당 사역은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예. 그렇다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무총장은 참석 대상은 아니신 건가요? 정규 멤버는 아닌데 그런데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긴 하지만 예. 당원상에 뭐 의결권은 아니다?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다. 네. 그럼 56항 생략하고요. 5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당사에서 결국에 모였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로 다 모이려다가 모인 거는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 거는 뭐 한동훈 대표가 있었고 네. 중요 원내대표는 조금 천천히 뒤에 오셨고 뭐 그렇게 최고위원들이 다 모이신 건 아닙니다. 결국 최고위원회가 열리진 않았다 이런 열리지는 말씀인 건가요? 않았습니다. 예. 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원에 의하면 최고위원회의도 그 의결 전족수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예. 그렇다면 당시에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하고 최고위원 지금 6명 해서 총 9명인데 예. 당시 당사에서 계셨던 분이 지금 당대표 나중에 오시긴 하셨지만 지금 원내대표였던 피고인도 오셨고 당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동혁 당시 최고위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이 있었고 정책위 의장 김상환 의원도 있었던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럼 9명 중에 5명이 계셨었는데 최고위원회라고 볼 수가 그 없나요? 당시에 최고위원회를 네. 소집을 하긴 했으나 최고위원회를 열 경향이 없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정확하게 뭐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알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오왕장했었죠, 사실은 그때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가 거기에 있으면서 주로 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국회로 가야 되는데 국회 출입이 그 당시만 해도 통제가 풀렸다, 통제를 했다, 뭐 이런 게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래서 통제가 풀리면 바로 국회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를 못했죠 그때. 알겠습니다. 그럼 뭐 경황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다 예. 이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증거순번 1041번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및 23시 09분경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 문자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는 12월 3일 22시 59분경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피고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알림,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증인도 이 문자 받아보셨죠? 예. 증거순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2024년 12월 3일 23시 04분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회는 폐쇄되었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 라는 글을 올렸는데 증인이 올린 메시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국회가 폐쇄되었다라는 사실은 증인이 직접 확인하신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집에서 와가지고 제 3문으로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통제가 되고 그래서 당사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당사로 가면서 저걸 올린 겁니다. 그래서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당사로 이동하는 중에 예, 메시지를 올리신 거다. 예. 자, 62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지금 국회 산문에 도착하셔서 산문의 그 출입구가 지금 봉쇄가 된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는 다른 출입구가 또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국회 전체가 폐쇄되었다라는 것은 확인하신 여기가 건가요? 폐쇄됐으면 전체가 폐쇄가 안 됐겠느냐. 아, 그렇죠. 그런 판단하신 건가요? 예. 그 다른 출입구를 직접 확인하신 건 아니고 다른 데는 뭐 산문에 출입됐으니 다 되었을 것이다. 확인한 건 아는데 거기서 판단했던 건가요? 오면서 국회 정문 쪽으로 예. 당사를 가면 정문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도 여전히 폐쇄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죠. 당시에 국회 차량으로 진입하려고 하셨습니까?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아니요, 제가 택시를 타고 그 아, 앞에서 네. 내렸으니 내려서 도보로 이동하려고 예, 했는데 예, 예, 진입이 안 돼서 마침 그때 했다는 건가요? 이제 우리 총장 보좌역을 하는 국장이 먼저 그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다리면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예 폐쇄됐습니다. 라고 해서 뭐 차벽도 쳐 있고요. 그다음 경찰 경력도 그대로 깔려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원내 행정국 문자에 의하면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국회로 일단 공지가 된 상태였는데 지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증인께서 그 이후에 당사로 모이라고 메시지를 올리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그게 아까도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 생각하면 국회로 먼저 오는 게 순이다, 원칙입니다. 근데 국회에 와서 보니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어디냐면 당사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 당사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언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일단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당사밖에 없다. 그래서 당사를 좀 모시라라고 제가 문자를 날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나 원내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나 요청이 있었던 것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예, 예, 이렇게 지금 당사로 모여야 되겠다라는 예. 판단해서 올린 거란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어차피 그 국회 전체가 폐쇄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당사다. 당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언론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판단에 네. 증거순번 1041번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및 23시 09분경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 문자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인 12월 3일 23시 09분경에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지금 즉시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예.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 예. 증인도 이 문자 메시지 확인하셨죠? 예, 예.
그럼 증인은 이렇게 비상의원총회 장소가 지금 어쨌든 이 소집 공지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중앙 당사 3층으로 변경된 이유와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로 가려고 하다 국회가 폐쇄가 됐으니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당사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로 당연히 변경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앞전에 증인께서 지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이 당사로 모이시죠라고 메시지 올리신 게 23시 04분이고, 자 증인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피고인과 제일 먼저 통화한 게 23시 05분이거든요. 그럼 그때 피고인에게 당사 지금 국회가 지금 막혀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못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보면 네. 10시 한 50분 이후부터 계속 몇몇 의원들이 국회가 통제가 되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저도 직접 11시 04분에 그 4분 저 올리기 전에 국회 들어가려고 하다가 폐쇄가 돼서 못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로 모이자 하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7항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3시 13분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게시해서 이게 처음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방법을 대외적으로 공지했는데 당시 증인도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텔레그램에 있으니까 제가 봤을 겁니다. 자, 한동훈 당대표가 이러한 입장을 누구와 상의해서 발표한 것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이때 이러한 메시지를 올린 시점은 당사에 있을 때인데 예, 예. 한동훈 당대표가 당사에서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낸 이후에 바로 국회로 이동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네. 저도 갔었고 많은 의원들도 몇몇 의원들도 오셨지만 국회가 폐쇄된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국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좀 더 사항을 공유하고 사항을 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자는 분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제가 국회 경비대장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국회 경비대장 전화를 왜 이러느냐 지금 내가 아까 출입을 하네 통제가 됐다 지금은 출입이 가능하냐 하니까 뭐 가능하기도 하고 풀렸다 폐쇄했다 풀렸다 폐쇄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체 우리 국회로 들어갑시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의 한 1, 20분간의 그 시간적 알겠습니다. 소연에 그 부분은 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여쭤볼 예, 예. 부분이긴 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한동훈 당대표가 올린 게 예, 23시 13분입니다. 예, 그때는 피고인이 당사에 도착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피고인을 거기 계셨던 분들이 기다린 건 아닌가요? 일단 원내대표를 기다려보자. 기다려서 같이 국회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우리 중심축이 이제 당 대표고 또 원내 대표니까 두 분이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해야 안 되겠느냐 뭐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럼 당시 당사에 있었던 의원님들은 피고인이 당사로 오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안 오시겠나 지금 막혔으니 국회가 막혔으니 당연히 가실 때라고는 당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사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21분경에 당사 앞에 도착해서 당사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당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3층에서인가 제가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층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도착한 이후에 보셨습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걸 내가 얘기 나는 건데. 그건 안에 회의실에 네, 들어오시는 모습이죠. 그럼 증인께서는 당시에 당사 3층에 회의실 안에 계셨나요? 아니면 밖에 안에 나와 계셨나요? 회의실 안에 계셨습니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럼 피고인이 도착할 시점에 당사 3층 회의실 안에는 피고인과 증인과 또 누가 있었나요? 한 대표하고 몇몇 의원들이 그때 김종인 최고가 있습니까? 다 하여튼 몇몇 의원들이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은 회의실에 안 들어갔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걸 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몇 분 정도 사실은. 계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럼 어쨌든 71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사 3층 회의실에 증인께서 있을 때 이제 피고인이 회의실 당사 3층 회의실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앉지도 안 했어요. 그때 예.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서 전부 서서 웅성웅성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뭐부터 조치를 할 것이냐, 뭐 더 이상 뭐 다른 뭐 정보를 공유할 게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했었죠. 그럼 그때 증인께서 기억하시기에 피고인이 이제 당사 3층 회의실에 들어와서 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뭐 상당히 당황스러운 어떤 표정이셨고, 이 상황을 원내대표도 전혀 모르는 표정이셨습니다. 당시 그럼 피고인이 당사에 도착을 해서 어쨌든 증인은 와 계셨고 지금 피고인은 나중에 온 상황이시잖아요. 피고인은 당사에 도착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아니 이제 서로 모여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 부터 이야기를 하고, 주로 이제 국회를 갈 것이냐, 여기 있을 것이냐, 조금 더 상황을 파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네. 좀 13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지금 피고인이 당사 3층에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그 직접 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합니다. 즉시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경호 당시 피고인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위헌 위법하다, 빨리 국회에서 해제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전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상황을 파악하자라고 했나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보자. 그 주경호 원내대표가 또뭐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한 분이라 섣불리 이제 당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황을 더 파악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죠. 그렇다면은 당시 피고인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다른 뭐가 어떤 상황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그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거였나요? 그거야 누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은 거고, 누구나 뭐 이렇게 보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의 그 이유만으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게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들의 나름대로 또 다른 뭐 채널이 있을지는 몰라서 자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피고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자라는 입장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했고 비상계엄에 관련된 주무부서도 대통령실 참모와 이제 국방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시도를 했고요. 결국 통화는 안 됐지만 그런 방법으로 대통령 주변에 계신 측근들 내지는 뭐 비서실장이든지 아니면 수석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게 네. 문제 아닌가. 그럼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연락이 안 했는데 됐습니까? 그날 통화가 안 됐습니다. 자, 74항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45분경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해서 약 1분 1초간 통화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 3일 22시 56분경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해서 약 3분 23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릅니다. 맞습니까? 자, 한동훈 당대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했고 홍철호 정무수석으로부터 12월 3일 23분경 비상사태입니다. 22시 24분경 최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다음 22시 30분경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해서 약 1분 54초간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경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릅니다. 한동훈 당대표한테 들은 바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못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한동훈 당대표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계엄 해제 필요성에 관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그 요건을 결여되었다고 판단해서 22시 48분경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는 계엄 반대 메시지를 신속하게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맞죠? 네, 그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하신 거로. 네. 자, 77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그 여쭤봤던 계엄 의혹 제기,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 당시에 증인께서도 발언하신 게 있으시고 피고인도 발언하시는 게 있으신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평가한 것처럼 대통령의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는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면 황당하고 생뚱맞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담화문에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사유도 네. 어쨌든 법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낸 것이 성급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증인께서는?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동훈 대표도 나름대로 조금 전에 우리 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나름대로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동훈 당대표는 대통령실과 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과 지금 통화를 해서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말한 사정 외에 뭐 무장공비 침투나 어떤 법적으로 계엄 요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적법한 계엄 선포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담화문에 밝힌 사정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계엄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맞나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네. 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마 뭐 그때 한동훈 대표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라는 분이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좀 세우긴 세우더라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전에는 그 안에서 같은 멤버로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루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 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조치를 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쨌든 지금 피고인도 당사로 와서 그 당사에 모였던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지금 당 대표가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위헌 위법하다,
국회에서 해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밝힌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당 대표한테 예. 황대현 당 대표한테 이거 다 확실하게 확인해봤냐? 다른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것 갖고 뭐 시비 논쟁을 벌인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네. 자, 79강 물어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추경호 피고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철호 정무수석과의 그 12월 3일 22시 56분경 계엄 선포 이후에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상황 파악 및 전국 우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22시 56분에 예 22시 56분에 그 지금 피고인 추경호 피고인과 홍철호 정무수석과의 통화에 관련해서 이 피고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증인은 이러한 피고인과 그 정무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는 전달받지 못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피고인과 홍철호 정무수석과의 전화 통화 사실은 나중에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증인께서? 이거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엄 해제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알고 계시죠? 오늘 알게 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언론을 통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피고인이 그 당사에 도착하기 직전인 12월 3일 23시 11분경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해서 약 7분 25초간 통화했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피고인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추경호 대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서 제가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계엄이 선포될 때까지의 상황과 저를 비롯하여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상황 등 경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중에라도 이러한 그 피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 사실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그 검사님 한덕수 총리께서 진술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셨나요? 아주 계속 여러 번 이 부분에 조사 받았는데 이게 그 한덕수 총리의 확정적인 진술인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 한덕수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좀 기억 안 난다고 하신 적도 있었고 뭐 이렇게 변경이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지금 질문한 사항에 있는 이 내용이 확정적인 그 한덕수 총리의 진술이다라는 걸 전제로 증인한테 묻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출한 지금 이 사건 증거 기록에 있는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셨고 증거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출하지 않은데 한덕수 총리의 진술이 담긴 조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않은 조서들이 그런 조서들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덕수 총리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이게 정확한 한덕수 총리의 기억이다라는 전제로 이 질문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반대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합법적으로 다른 분의 조서를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검사님들은 그 조서 어떤 것이든 이제 다 확보해서 제출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로서는 다른 조서들을 손에 넣을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그렇게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는 좀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변경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질문상에 있는 이 워딩이 그대로 한덕수 총리의 정확한 기억이다라는 전제로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서는 그냥 물어보시죠. 그대로 물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82항입니다. 자, 피고인이 당사에 도착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분 5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증인은 이러한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사 3층 회의실 안에 증인이 있을 때 피고인이 도착해서 회의실에 들어온 것을 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회의실 내에서 이렇게 다 같이 좀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오자마자 한 1, 2분도 안 돼서 피고인이 뭐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경황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못 봤다. 예. 증인 기억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아까 그 심재돈 변호사님도 오셨네요. 아, 예. 예, 심재돈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건 심재돈 변호사님이시고 계속하시죠. 네, 83항입니다. 당시에 당사에 있었던 그 신동호 의원은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피고인이 당사 3층 회의실로 전화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보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알았고 국회로 이동할 때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당시에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러 회의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회의실에 증인이 있을 때 피고인이 와서 같이 상의를 했고 뭐 전화를 받으러 나간 것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게 이제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사무총장은 사실은 당 대표 소속이라서 주변에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신동욱 최고는 아마 그때 원내대변인인가 뭐 네,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이면 예. 그럼 원내대표를 또 원내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동선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움직이는 상황은 제가 캐치를 못할 수가 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의 주변에 계시는 되는 사람이라서 움직임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다. 인식을 못합니다. 그럼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일단 먼저 당사에 와 계셨으니까요. 당사 3층 회의실에 증인이 계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피고인이 들어오셨고요. 네, 결국에는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셨지 않습니까?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기 전에 예. 증인께서는 회의실에 계속 있다가 머물다가 회의실에만 머물다가 나가셨나요? 아니면은 회의실을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딴데 간 기억이 없습니다. 거기서 머물렀던 시간도 얼마 안 된다고 제 기억에는. 그래도 피고인이 오시고 한 15분 이상 그렇죠. 지체를 했거든요. 그 정도 예. 이제 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7, 8명의 의원들이 서서 자 지금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뭐 대표님 아는 게 있느냐, 오늘 대표님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마 제 기억에 대표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 원내 대표도 뭐 좀 내시는 게 어떻느냐, 아 대표가 냈으니 뭐 그걸로 가름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서 국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국회 먼저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해서 움직이는 게 안 맞느냐, 뭐 이런 논쟁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뭐 원내 대표님이 잠시 나가셔서 전화를 받고 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없다. 네, 어쨌든 증인께서는 계속 회의실에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디 가겠습니까? 그 시간. 네, 알겠습니다. 자, 84항입니다. 또한 그 신동욱 의원께서 또 증인으로 나오셔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지에 대한 정보는 대통령이 주는 것이 맞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증인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여당 국회의원이라 하지만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비상계엄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뭐 이거는 한번 판단해 볼 상황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법이라고 판단이 들었잖아요. 그 사항만을 가지면 그렇다면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인물 종사 사건에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4년 12월 3일 22시 22분경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계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예.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언론 통해서 알았다. 예. 자, 당시는 지금 피고인과 대통령의 통화를 한 시점에는 이미 한동훈 당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에 따른 계엄 해제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까도 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대통령실 간의 뭐 대립각이 좀 있으니 소통이 원만하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채널로서 이제 원내대표가 대신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들을 어떤 그런 대표하는 당 대표하고는 소통이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대표성을 띠는 원내대표에게 이제 전달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 한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한다. 뭐 여당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한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미안한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운한 감정도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또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87항을 좀 바꿔서 그 물어보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했다고 하는 그 말의 그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그 통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정. 결국 적법한 계엄 선포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거 지금 다음원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겠죠. 뭐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막 계속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단 김기정 변. 네,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특검의 주신문 사항이 증인에게 묻는 거는 경험한 사실을 묻도록 돼 있고 그거 답하는 건데 전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추론을 묻고 또 생각을 묻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 증인 신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적절히 생각해서 경험한 사실만 증인에게 맞는 것만 주신문 사항으로 허용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좀 적절하게 그럼 신문 사항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증인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한 그런 말했다는 사실과 그런 말한 내용 그것은 당시에 지금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이러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응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런데 그런 인포메이션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89강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지금 여당 원내대표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비상계엄에 관련한 내용을 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 뭐 국민들에게나 아니면 적어도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제가 모르죠. 그 당시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으셨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는지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자,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시까지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과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는 없으시다는 없습니다.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예. 된 건가요? 자, 증거순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제시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은 12월 3일 23시 24분 25분경에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 라는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렸는데 당시 증인도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럼 당시 즉시 계엄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나요? 당사 있을 때. 저는 뭐 금지총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그럼 주진우 의원도 당사에 한동훈 당대표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이게 11시 24분 25분이니까요. 이게 한동훈 당대표가 그 주진우 의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나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이 이 한동훈 당대표의 지금 명의로 된 메시지를 올리게 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근데 단지 이 텔레그램은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당 대표가 안 들어갔을 수 있다. 저 안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예. 그러면 주진우 의원을 시켰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증거 순번 120번 한동훈 저서 제시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사 3층에서 만났다.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 계엄을 막아야 한다.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했다. 반면 추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상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로 가자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하면 국회로 가자 아니다 조금 더 사항을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 수렴 좀 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옥신각 좀 있었다고. 저 93번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미 그 당대표가 계엄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계엄을 막자라고 이제 방침까지 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진의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뭐 혹시 뭐 다른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외에 다른 의견을 결론을 뭐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말씀을 하신 바가 있나요? 그때도 어떤 차원에서 그렇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뭐 해제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 전체적으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단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하자는 거고 또
또 한쪽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계신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저런 분들은 이게 불법이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금 그런 어떤 시각 차이지,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지금 당장 국회로 가서 해제 의결하자라는 지금 말씀 의견인데, 피고인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당사에 남아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었나요? 해도 국회 소집이 안 됐을 때거든요. 예. 국회 소집이. 그래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뭐 계엄 해제하자 하러 가자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국회로 가서 있는 게 안 맞겠느냐 뭐 그런 의견이라고 저는 그때. 그럼 정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국회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예, 예. 근데 그런 반면 피고인은 중진 의원들의 당사로 올 테니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입장이었다면, 중진 의원들이 올 때까지 당사에 남아서 기다리자라는 그런데 입장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옥신각신 예. 하다가 국회 문이 출입이 된답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5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보면 23시 21분경부터 뭐 출입 중 확인 후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지금 공유된 게 확인되고, 23시 26분경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는 뭐 사진 장면들이 함께 민주당 의원들 다 들어옵니다라는 메시지가 전송된 것도 확인됩니다. 즉 그 피고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제 그 상간에 국회 봉쇄가 일부는 이제 풀려서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때 그럼 바로 이동하지 않은 게 일단은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진 의원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좀 의견 교환이 좀 있어서 아니, 꼭 그런 부분이 출발이 늦은 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저 생각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저희들도 출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알아보는 과정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갔을 수도 있지. 그걸 출입이 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논쟁을 가지고 늦춘 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어디입니까, 정문으로 못 가고 그 신분증 도정문 쪽으로 헌정관 갔죠. 앞에 그 문으로 이제. 그러면 증인이 기억하시기로는 지금 피고인이 당사에 도착했던 23시 뭐 21분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26분 그 사이에 일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 출입증 찍고 들어간다. 네. 이런 사정을 모르셨나요?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제가 그때 국회 경비대장한테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일반 전화로 하셨나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했죠. 한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냐? 지금은 조금 뭐 출입이 됩니다. 출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하고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증거순 120번 한동훈 저서 제시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추 원내대표 명의로 개헌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당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별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했던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피고인이 원내대표 명의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달라는 한동훈 당대표의 요청을 거절하고 나중에라도 아무런 입장을 내진 않으셨잖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요? 그거야 당연히 당 대표라는 분이 내셨으니 굳이 그 원내대표까지,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하고 어떤 대립각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나,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는 엄연히 다릅니다.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을 외부적으로 당의 상징적인 부분이고, 원내대표는 우리 원내 안에서의 어떤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 대표가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면 그건 당의 의사표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또 원내대표가 또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게 그럼 대통령이 발표하고 또 총리도 발표해야 된다는 그런 그럼 당시에 이제 이건 좀 당시 특수한 상황이었던 게 한동훈 당대표는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원내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제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 인사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럼 당사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을 때, 아, 당대표의 말씀은 입장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니까 내가 굳이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인 건가요? 피고인의 입장이? 답변이?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당 대표가 내셨으니 예. 당 대표가 내셨으니 원내 대표가 굳이 낼 필요가 뭐 저도 그래 생각했고 당 대표가 어떤- 내면 네. 되지 뭐 원내 대표가 따로 뭐 낼 게 뭐 있겠느냐 그래 생각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 증거순번 15번 2024년 12월 4일자 JTBC 한동훈 본회의장 가자 vs 추경호 당사의 남자 한밤중 국힘 당사서 설전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을 원용하며 당사의 남녀 본관을 가냐를 두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였다며 싸움에는 주변 측근들도 가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추 원내대표는 당사에서 국민의힘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며 국회가 다 봉쇄됐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담 넘어 들어오게 하냐 안전 문제가 있다. 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말도 안 된다. 본회의장에 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지금 피고인과 한동훈 원내대표 사이에 당사에서 대화가 있었던 것이 맞나요? 이게 이제 저 언론 자체가 너무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사 본회의장으로 가자 당사에 남자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까도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그리고 의원들 몇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좀 수렴을 해서 지금 당장에 뭐 예를 들면 국회가 통제가 됐으니 여기서 좀 더 의논을 해서 하자는 원내대표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건 불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 가서 좀 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쪽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해서 본회의장으로 가자, 당사로 남자, 당사에 남자 그건 아니다. 만약에 국회 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으면 당연히 국회로 갔었겠죠. 그 당시. 그러면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당시 뭐 기사에 지금 뭐 담 넘어간 게 뭐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뭐 언급도 있는데 담 넘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게 저기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담 넘어로 오는데 우리는 네. 하면서 한데 그 단톡방이 보면 텔레그램 보면 몇몇 의원들은 또 뭐 민주당 지지층한테 봉변을 당했니 뭐 어떻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 위축됐을 수는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럼 당시에 그 피고인이 어떻게 의원들이 담 넘어 들어가냐 안전 문제가 있다. 당사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있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당시에 그런 피고인 말고 피고인을 외에 당사에 남아서 중진 의원들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의원이 있었습니까? 별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그 뭐 조금 논쟁을 하다가 국회가 출입이 된답니다. 해서 우리 원내대표님도 같이 가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증거 순번 1590번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되시겠습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언론을 통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2월 3일 23시 30분경 포고령 제1호 전문을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는데 증인은 이 포고령 공포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거 포고령 보고 했다는 발령됐다는 건 건 알죠. 예. 그럼 그때는 언론 통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텔레그램만 보고 하셨습니까? 텔레그램에 그냥 포고령 발표했습니다. 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못 읽어봤습니다.
자, 이건 뭐 제시하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포고령 발령 당시 당사에 있던 한동훈 당대표도 자신의 저서에서 나는 계엄사령부가 낸 포고령 제1호를 꼼꼼하게 읽었다. 나는 이 포고령을 보면서 더욱더 이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확신을 굳혔다라고 기재한 바 있는데 그럼 당시 증인께서는 포고령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정확하게 보지 못 못했다. 읽었습니다. 자, 당시 당사에 있었던 김용태 의원은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당사의 여러 의원들이 모여 있을 때 포고령을 인지하였고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격분 또는 흥분을 하거나 욕설을 했고 정치활동 금지에 관해 비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포고령을 보고 다른 의원들이 직관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평가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요. 당시 당사에 있을 때 지금 포고령이 발표된 상황인데 이 포고령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저는 어떻습니까? 그거 기억이 없습니다. 아, 제가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그러니까 그 반응도 포고령 기억 안 나세요? 가지고 뭐 다른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걸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당시 그 피고인도 포고령에 대해서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게 없습니까? 없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한동훈 당대표는 좀 저서 아까 이 내용에 의하면 한동훈 당대표는 포고령 보고 좀 당사에 있을 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뭐 언급한 게 없었습니까? 별로 기억이 없어요. 네. 자, 저희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미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거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정치인들이고 지금 정당의 활동, 국회와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가 제 바로 1항에 되어 있어서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증인 안 보셨어요? 아니 비상계엄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고 뭐 대충 느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굳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 CCTV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 또 증인까지 포함해서 당시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5분경에서 36분경 당사에서 나와서 국회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 맞죠? 네. 105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06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동욱 의원이 진술에 의하면 나중에 국회로 들어간다는 결정을 하게 된 사유는 서범수 당시 사무총장이 경찰 출신입니다. 이분이 제가 그때 당사 안에서 들은 얘기로는 경찰에 연락해서 문을 좀 열어라. 우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문이 열렸으니 들어가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거든요. 맞는 그 말씀인가요? 당시에 제가 뭐 국회 경비대장 문을 열어라 한다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단지 출입이 가능하냐, 왜 이래 막았느냐, 언제 가능하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지금은 조금 출입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 서설시 풀을 때 그 국회 경비대장이 제 이야기를 듣고 뭐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그럼 107항 생략하고 108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럼 그 증인께서 그 출입 뭐 통제를 풀어달라고 연락하신 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있나? 위해 그럼 다 그런 건가요? 막고 있냐? 아니면 가능하냐? 출입하는 게 가능하냐? 뭐 그 정도죠. 그 원래 증인께서는 그 국회 경비대장하고 아는 사이였나요? 알죠? 핸드폰 번호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신 한 건가요? 번씩 저 경찰 출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같이 뭐 점심을 먹든지 국회 경비대 뭐 격려도 하고 예. 고생한다고 뭐 그렇게 후배로서 알죠. 경찰 후배로서. 그러면 당시 당사에 있었던 피고인을 포함해서 당사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께서 국회 경비대장과 통화해서 출입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국회로 이동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뭐 굳이 뭐 국회 경비대장하고 뭐 통화를 했니 안 했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마 들어갈 수 있답니다. 들어갑시다 하고 간 거죠. 그럼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왔는데 경찰로 인해서 그 국회가 통제가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증인께서는 경찰 고위직 출신이시고 당시에 또 행안위 소속이셨죠.
그리고 좀 국회 경비대장도 알고 계신 상황인데 그럼 당시 뭐 피고인을 포함해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좀 열어달라고 연락해봐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신 적은 근데 없나요? 공과 사는 다르죠. 그 네. 시스템상 그렇게 비상계엄을 하면서 출입을 뭐 통제를 해라라고 했을 때 그게 누가 뭐 선배라고 아니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들어가자 하면 그게 들어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국회 경비당을 뭐 후배로서 알지만 제가 그걸 뭐 문을 열어달라 너가 왜 이러냐 이 이야기는 안 되죠. 단지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내가 지금 다 막고 있냐 철저히 막고 있냐 아니면 좀 출입이 가능하냐 뭐 그 정도 알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증인도 이제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국회 경비대를 포함한 국회 경비대원들도 다 경찰이죠. 예, 예.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있나요? 그 이제 그게 불법이겠죠. 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 지금 증인께서 만약에 경찰 후배들한테 예, 국회 경비대장을 포함해서 예, 이거 왜 막는지 예, 국회의원을 국회에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예. 이러한 점에서 뭐 항의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항의할 생각도 없을 거야. 아 이게 불법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거기에 붙여서 이런 거 사소한 불법이 있죠. 그게 뭐 일련의 상황에 따라 붙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체가 지금 불법이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야 너거 불법이야 들어가자 말자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뭐 많이 못 뛰겠습니까? 네. 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포고령을 잘 안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왜 막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건 국회 기능을 뭐 상실시키려고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국회 경비대장 말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 뭐 서울 경찰청장이라든지 경찰청장하고 통화했어요. 경찰청장하고 네. 조지호 청장하고 통화하셨습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실 때요? 당사에서 네. 국회로 들어갈 때 도대체 이건 너가 뭐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제가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았어요. 네. 뭐 하나 뭐 보고령 내려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 정도. 포고령에 의해서 통제한다고 하던가요? 예, 예. 그러면 경찰에 연락을 하신 게 증인께서 뭐 이제 자발적으로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은 뭐 한동훈 당대표나 뭐 내가 피고인 자발적으로 알아. 왜냐하면 제가 경찰 출신이니까 도대체 예. 이게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제 풀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되면 또 폐쇄되는 대로 또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게 통제가 풀렸다 말았다 했거든요. 물론 그 우리가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막았어요. 완전히 막았는데 그 전까지는 들어갈 때도 있고 폐쇄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도대체 이거 뭔가 싶어서 한번. 그럼 들어갈 때도 있고 막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실시간적인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아니 의원들 단톡방에 지금 아 다른 의원들이 예, 올리는 거에 그런 거- 보고요. 그렇게 지금 들어간답니다. 이제 막았답니다. 뭐 그런 텔레그램 방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니면 혹시 뭐 지금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셨으니까 뭐 당직자나 좀 보좌진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기도 하셨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회 경비대장에게 통화를 했고 이제 들어가실 때는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지금 경찰청장과 국회 경비대장과 통화한 사실을 피고인이나 한동훈 당대표에게 또는 다른 의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게 있나요? 우리가 한번 뭐 사석에서 아 계엄 해제 이후에 자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당사에서 국회 출발할 때 지금 다른 뭐 신동호 의원이나 정의용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증인께서 알려주셨다고.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네.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대표하고 이야기하면 국회 경비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열려 있답니다. 갑시다. 뭐 그 정도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그 어쨌든 다른 의원들한테는 공개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게 뭐 국회에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증인이 맞습니까? 예, 예. 의원들한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증인께서 아까 국회 최초에 국회 산문회 가셨을 때 한번 1차 통제가 있었고 경찰에 그 다음에 이제 당사를 오셨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증인께서 들어온 이후에 다시 2차 봉쇄가 시작됐죠. 예, 예, 그렇죠. 2차 봉쇄 이후에 증인께서 1차 봉쇄 때 연락했던 것처럼 뭐 경찰청장이나 국회 경비대장한테 아니 우리 의원들 지금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아니, 아까도 연락하신 적 제가 있나요? 말씀드린 이 자체가 네. 지금 불법 비상계엄을 했는데 네. 전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나 국회 경비대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너가 불법이야 의원들 보내 이게 지금 먹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 왜냐면은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는 예를 들면 국회 기능을 상실한다든지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제가 사적으로 정치인이라고 사적으로 야 이게 아니잖아 너 저 한다고 그게 이야기가 먹히지 네, 않죠. 알겠죠. 자, 109항은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110항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증인 기억하기로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특정인을 음. 알려준 게 아니고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하신 예, 거예요? 예. 뭐 지금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한. 그렇습니다. 갑시다. 예. 들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110이랑은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이제 국회가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하신 그 시점 전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제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에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빨리 국회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고 피고인은 당사에 남아서 중진 의원들 좀 의견 들어보자 말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증인께서 좀 국회가 열렸다고 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하고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뭐 어쨌든 중진 의원이 뭐 기다려보자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국회가 뭐 열렸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간 건지 아니면 국회 열렸으니까 뭐 나중에 또 막힐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자고 한 건지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마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건데 국회로 들어가는 게 전국적인 목표죠.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자기 활동 영역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폐쇄됐다가 막았다가 국회 출입이 된다 하니 그래서 뭐 서둘러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됐는가는 기억이 없어요. 뭐 서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 중에 그냥 네, 마무리가 뭐 되는지 들어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실 때 뭐 증인이나 또는 증인의 당시 일행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해코지 하는 시민들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증거순번 1047번 2024년 12월 3일자 23시 33분경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문자면 3시에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는 12월 3일 23시 33분경 피고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지금 즉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하였는데 증인도 이 메시지 확인하셨죠? 예. 자, 어떠한 경우에서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되는지 뭐 보거나 그러니까 들으신 게 있나요? 그 당시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당사에 처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로 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네. 근데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폐쇄가 됐고 그러면 당사에 잠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언어를 하는 거고 그 당사에 있으면서 국회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같이 모여 계셨던 분들은 들어간 거고 그럼 그 국회에서 뭐 최고위원회를 하든지 어청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우리가 주로 어청을 여는데 예결회의장 내지는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회의장이 비어 있다고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럼 국회 예결회의장에서 어청하는 게 맞다고 보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문자 발송 시간이 23시 33분이면 당사에서 이제 막 출발하기 직전이거든요. 우리 국회로 가니 예. 국회로 가니 이제
국회로 오시오 이야기. 그럼 혹시 그때 피고인이 원내 행정국 뭐 직원이나 아니면 원내 부대표 의원에게 이거 지금 변경해서 공지하라 그 이런 말씀 이야기까지는 저는 못 들었어요. 그거 못 들었습니까? 어. 네. 자, 115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 증거순번 1590번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 시작했습니다. 자, 증인께서도 12월 3일 23시 34분경 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회로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신 걸로 확인했는데 맞지요? 예.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아까 보여드린 요 23시 33분경 원내행정국 메시지가 이미 발송된 상황인데 또 증인께서 또 이렇게 국회로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 추가로 올리신 거? 아니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알리는 차원에서 예, 예. 올리신 건가요? 예. 네. 그럼 117항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국회 도착 이후에 검사 부터 그 예. 오전은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까? 예, 오전은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저기 오후 2시에 또 예, 나오셔야 됩니다. 4시까지는 마치죠. 예, 오전 뭐 더 하실 건 없죠 오전에. 예, 일단 오전은 마치겠습니다.